이분이 다른 방송에 나간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새가 내려든다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광주에 내려오신 적 있어요. 80년대. 무게차 비슷한 걸 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 기억 안 나는데 저 태어나가지고 유명한 사람 처음 봤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근데 뒤에 후광이 진짜로 저기 호처럼 김대중 대통령 호가 후광이잖아요. 후광이 뒤에 비치는 바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방송에 호남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뭐 어떤 정신적 지주 그런 분이셨다고 보는데 그분이 다시 돌아오신 것 같은 바로 그 느낌이잖아요. 우리. 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다른 방송에 막 자주 나가시는 거 보면서 아, 저분을 모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모은때가 잘 안 맞더라고요. 이 선거 기간에 정신없는 틈을 타가지고 제가 어떻게 픽업을 한번 해왔습니다. 혹시 팟캐스트는 뭐 좀 들으십니까? 예, 이것저것 많이 네. 듣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번? 예. 네. 영광입니다. 예. 명종님 같은 경우는 우리 DJ에 대한 추억 같은 거 없어요? 그 또래는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많죠. 네.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기가 힘들고요. 하지만 저한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장면은 노무현 대통령 연결실 때 휠체어에서 우시던 모습이 그렇죠. 예, 잊어지지가 않아요. 가장 강렬한 인상이었고 그 이전에는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의 이미지였다면 그때는 정말 인간, 사람 김대중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어떠세요?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좀 요즘에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뭐 자주 생각나죠. 예. 근데 그래도 요즘 예전과 달리 훨씬 나아진 환경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돌아가신 어른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김홍걸 위원장님 가치가 새록새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국민의당을 상당히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당 합당으로 해서 고립됐던 호남이잖아요. 근데 그 호남을 전국 정당화 되려고 하는 딱 그 시점에 다시 그분들 나가셔가지고 스스로 고립되는 걸 만들었을 때 엄청 분노한 이후에는 그분들은 그래서 뭐 선거 때마다 고향에서 전화가 와요. 누구 찍을까 하면은 무조건 저는 민주당 이야기 할 정도인데 만약 이 위원장님이 국민의당 쪽으로 가셨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싶으니까 좀 약간 좀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털끝만치도 없고요. 네.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은 네. 그냥 정치를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있었지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예. 예, 이미 그 당시에 지금 탈당한 의원들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유권자들이 깨달으시는 그 문제점을 저는 이미 그때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 그 2016년 1월 달에 이희호 여사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안철수가 그 이후에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죠. 예. 예, 그때 굉장히 분노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지만 그래도 넘지 않을 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하. 예, 그 선까지 넘어버린 거죠. 예. 그때 그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 잃고 나서 노원병 예. 지역구 문제도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잖아요. 예. 그냥 전화 한 통해서 아는 척하고는 언론 플레이는 양보했다 이렇게 해버리는 예. 딱 그 방식을 지금 여사님한테도 사실 써먹었던 그런 방식인 거네요. 예. 글쎄요, 이 부분은 뭐 보좌진 중에 정치 쪽 사람이 아니고 이벤트 그런 광고 마케팅 이런 쪽 하는 사람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나중에 뒤탈 날 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그분이 저는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 보통 회사 사장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밑에 직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해봐 이래 놓고 결과가 나쁘면은 네 책임이다. 난 모른다 하고 아하. 그 문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실제로 왜 정치인들 민낯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최근에 뭐 제가 동료들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쪽 캠프에는 정말 모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까지 다 모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아무리 선거의 계절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사람의 질도 보수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도요. 그 질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확실히 우리 위원장님이 해안이 좀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아버님의 영민함을 갖고 계시지 못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유용해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이잖아요. 문재인이 호남 홀대 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제 그걸로 쓰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사실 아버지 유지까지도 다 왜곡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건 위원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바로 인터뷰하는 전날 광주 가셨었죠. 예, 어저께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신 건 보니까 일주일에 한 5일은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만. 예. 왜 서울에 계세요 지금? 내려가 계셔야지. 2, 3일 있다가 한 번씩은 예. 서울에 와야 예, 또 그렇구나. 예. 밀린 볼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온 거죠. 또 갑니다. 예. 광주 쪽 분위기는 어때요? 저는 뭐 이번에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예. 상당히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한때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죠. 그때 갑자기 어떻게 보면 양손에 떡을 쥔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구여권 사람들은 도저히 될 수가 없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좀 마음이 흔들리셨던 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믿을 수 있는 후보인가 또 누가 확실히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인가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대세가 이미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호남 지역만 반대로 갈 일은 없다. 그분들은 현명한 유권자들이고 전략적 투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민주당이 압승하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지난 총선 때는 솔직히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사실 내려갔을 때 좀 때가 늦었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의 그 셀프 공천 파동 때문에 우리 측이 조금 살아나려고 하다가 완전히 거기 기세에 찬물을 끼워버린 격이 됐거든요. 그때 이미 회복 불능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사실 어렵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일단 시작한 일이고 또 호남을 포기한다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예. 마지막 3일까지 계속 선거 끝나기 3일 전부터 계속 호남 가서 했고 아마 거의 한 선거 기간 중에 80% 이상은 호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주로는 서울에서 크셨죠? 예. 근데 태어나기도 서울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DJ한테 갖는 애정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겪어봤으니까 곁에서 느낄 수 있었죠. 특히 뭐 30년 전에 보라매 공원 유세 같은 거 보면 그때 막 결혼 반지 같은 걸 뽑아서 모금함에 넣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정치인 중에도 그만큼 유권자들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제가 고3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광주에서 고3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항상 너네가 한 살만 더 빨리 먹었으면 투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랬구나. 그 김대중 선생님에 대한 엄청난 팬이셨어요. 예.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더 그래요. 예, 그 경험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꾼 그런 사람들도 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때 그런 생각을 예. 그때 저도 그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당선이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수능 끝나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저희를 보면서 정말 펑펑 우시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우리나라 됐다고 이러면서 저희한테 피자를 10판 이상을 예. 사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연기자 문근영 씨도 네. 그쪽 출신이잖아요. 네, 맞아요. 광주. 근데 그때 무슨 기사를 봤냐면 자기가 그때 초등학생 때인가 그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원래는 연기하고 싶다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말리셨는데 그때 조건을 건 게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허락해 주마. 뭐 그랬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네. 기사에서. 우리 위원장님은 총선도 뛰어보셨고 지금 대선도 뛰고 계시는데 실제로 뛰어보면은 반응들 보면서 그렇다면서요. 될 것 같다 네 그 직감적으로 온다면서요. 밑바닥 글쎄요. 민심을. 저는 뭐 네. 그런 감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성격이지 감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할 필요가 없이 엊그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께서
정치 구단이시고 속된 말로 우리 정계에서 촉이 가장 좋다는 분이 문재인 후보가 돼야 된다고 역설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잠재 의식 속에 있는 속마음을 드러내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 뭐 김대중 선상님 이렇게 일베들이 공격했었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총재 이런 걸로 직함이 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직함이 없는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하에 계셨기 때문에 부를만 호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한 뭐 10여 년 네. 예, 제도권 밖에 계셔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호칭이 선생님인데 그걸 비우는 정도로 사용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문재인 후보가 지금 뭔가 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YS계의 김현철 씨도 지금 최근에 지지선언을 하셨고요.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이래요. 요즘 최근에 직함은. 예. 그분도 지금 지지선언을 하셨고요. 더군다나 동교동계 원로분들까지 지지선언을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진정한 의미의 이제 국민통합형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분들, 아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었는데 이제 좀 이 색다른 인물도 한두 분 또 나오시게 될 겁니다. 예. 국민통합위원장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외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것도 있고, 각계각층 뭐 직능단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모셔서, 꼭 당원이 안 돼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모셔서 또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뭐 하기 나름이죠. 제가 잘하면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고 못하면 그렇지 못하는 거고. 근데 지금 보는 그 세상이 어르신이 원하셨던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역시 그분이 생각하셨던 세상이 수구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고 할 말 없으면 이제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또 이념을 가지고 국민을 갈라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참사 같은 것도 이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 유족들을 마치 반정부 세력, 또 무슨 심지어 종북 좌파로까지 모는 그런 짓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식의 그 저급한 정치에 많은 피해를 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바라셨던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뭐 호남홀대론 같은 게 지역 민심으로 먹혀서 총선 결과로 나타났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아버님 또는 나아가서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국민의당 방식의 분당과 저런 식의 정치를 이해하실까요? 용서하실까요? 글쎄요. 지금 호남 홀대, 푸대접 이런 거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요즘 계속 하는 얘기가 과연 누가 호남 홀대를 하고 푸대접을 하고 있는가. 이제 안철수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분 중에 호남 출신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다 과거에 4, 5년 이상 안철수 후보 곁에 있었던 사람들, 좀 호남 쪽과는 거리가 먼 정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현재 보면 박지원 대표를 포함한 호남 의원들은 그냥 당신들 지역에 가서 거기만 지켜라, 현상 유지만 해라 하는 식이고, 실제로 국민의당 핵심에서 노리는 공약 목표는 보수층 쪽의 표를 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표는 잔뜩 받아가 놓고 호남 유권자들의 뜻에 거스르는,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홀대고 푸대접이죠. 그렇죠.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남 유권자들께서는 지금 국민의당을 자신들이 만들어줬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당명을 아예 벽보와 현수막에서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자체에 별로 애착이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으니까 당을 하나 만든 것 뿐이고 일종의 사업가의 단기 프로젝트죠. 네. 그럼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40석밖에 안 되고 그것으로는 당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당선이 되는 경우에 다른 당들과 손을 잡고 할 수 또 있고, 아예 국민의당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나는 어느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대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무기로 이 정파 저 정파에서 사람들을 긁어 모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추측도 가능한 거죠. 제가 너무 그 분노했던 게 일부는 먹힐 수 있겠죠. 호남 홀대론 같은 게. 사실 내용과 다른.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참여정부 때 호남 홀대했는지 한번 봐라 하고 이렇게 증거들이 막 나왔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김대중 대통령 제 기억에 당선되고 처음으로 내려간 곳이 부산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이유는 저쪽에도 인정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경선 때부터 광주에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분 자체는 광주가 맞는 대통령에 가깝다. 그래서 그분도 정반대로 참여정부 때 호남분들 굉장히 우대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말도 안 되는 마타도를 만들어가지고 총선을 이렇게 이겼단 말이에요. 3당 합당 때 우리들 얼마나 분노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고립되고 나서 조금씩 넓혀간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꼬마 민주당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다 전국화 되려고 하니까 분당해서 다시 호남으로 쪼개버리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다고 하면은 DJ 김대중 대통령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 호남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김대중 대통령 자체가 정신적인 지주니까 과연 호남 홀대에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건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 스스로 호남을 고립시켜버린 건지 그 판단을 우리 호남분들이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 거죠. DJ 입장에서 혹시나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지는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분들 또 아버지를 모셨던 분들을 몇 분 모아놓고 유언처럼 그 당시에 야권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 단합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말고 단합해서 정권 교체를 꼭 이뤄가지고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정권 교체를 해서 그동안에 그분의 업적이 훼손됐던 것을 다시 살려달라 하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가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그분을 핍박했던 세력과도 손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표방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특히 지난주에 그 박지원 대표께서 햇볕 정책 포기 선언을 이 손석희 앵커 앞에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김대중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정치 몰입이죠. 어떻게 햇빛 정책을 포기해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사람이 아무리 뭐 사회적 대의가 있고 정통 야당을 지켜야 된다고 해도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열심히 하실 리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문재인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뭐 문재인 후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는 없죠. 한 분 계셨어요. DJ. 과거 그 삼김 시대 같은 그런 리더의 카리스마를 그분한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지금의 시대가 이 좀 겸손한 리더십, 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이 국민들께 다가가서 소통하는 리더십, 그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이 적임자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선과 가식이 섞인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화려한 정치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좋은 면에선 좋게 말하면 정치력, 나쁘게 말하면 뭐랄까 좀 사기. 그렇죠. 약간 정치적 사기, 그런 거를, 그런 개인기를 구사하는 정치인들이 득세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히 그 박근혜 정권의 엄청난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진정성 있는 리더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방송 나가기 전에 아직은 안 나갔지만 나올 방송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숫자까지 정확해요.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서. 근데 혹평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할 공약은 지르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그 주의예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어저께 광주에서 김성한 전 기아 타이거스 감독이 했던 말입니다.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진정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인정하시죠? 후보에. 그렇죠. 그게 아주 강점이죠. 누군가를 현혹시키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글쎄요. 사수를 쓰지 않고 네. 막 대접 안 해주고 그러면 떠나서 뭐 다른 당으로 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분이 사실 누구 붙잡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하나 나오면 장관 후보, 총리 후보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단 도와달란 소리 하기 위해서 내가 되면 뭐 너한테 장관 주마, 뭐 총리 주마 이런 소리를 막 하는데 이분은 그러시지 않는 분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약간 그게 약점이 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실 듣고 보면 장점인 시대에도 사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님이 호명이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좋았건 싫었건 간에 그 시대의 정치인의 상징은 삼김시대라고 해서 이게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압도적 카리스마는 이제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시대에 그런 정치를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저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공통점이 정치인은 조금 이렇게 뻔뻔한 구석도 조금은 있어야 되고 아무나 붙잡고 형님 동생 하는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 날 도와주면 뭐 내가 나중에 신세 안 감겠냐고 하면서 막 이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나 그분들이나 좀 그런 면은 좀 부족하죠. 문재인 후보는 위원장님 보고 뭐라 그래요? 되게 고마워하지 않으세요? 문재인에게 김홍걸이 없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 실제로 등을 돌렸을 수도 있어요. 마타도에 넘어가서. 그래서 어떤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완소 아이템 이런 거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표현 하신 적 없으세요? 아유 그분은 이 아이 재미없어요. 바깥으로 내색을 그렇게 하시는 성격이 아니라서. 근데 저도 마찬가지니까 네. 그분을 원망할 입장이 못 돼요. 그럼 두 분이 차를 마시면 말 거의 없죠. 뭐 5분에 한 마디.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는 하죠. 예. 아니 제가 광주 유세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문재인 후보의 마음을 제가 본 게 다 그 단상에 나와서 인사들하고 일일이 호명하면서 누구십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단상을 내려가는데 김홍걸 위원장님만 문재인 후보가 가가지고 내려가는데 끌고 와서 같이 손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난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아 정말 둘이 형제같이 친한가 보다. 애정하는구나. 애정이 있구나.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빛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다 쳐다보는 게, 아유, 진짜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가끔 이렇게 흔들릴 때 그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DJ처럼 그 지역에 태어나지는 않았어도 김홍걸 위원장을 보면 호남 사람들은 DJ가 환생한 듯한 약간 좀 그런 동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지역의 사실상의 주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문재인 후보한테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탁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면에서 호남권의 표는 내가 다 책임질게. 일주일에 5일은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질러버리셨는데 무리하신 거지 지금. 서울에 많이 올라오셔야 되는데. 약속을 지키실 분이니까. 뭐 제가 다 책임진다는 게 아니고 저로서는 할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거죠. 그냥. 실제로 그 지역에 지금 현역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죠. 선거 뛰는데 약간 좀 애로사항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해요. 예, 네.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역이 아니면 조직 동원이라든가 여러모로 취약하기 때문에 현역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광주 서구에 계신 우리 어머니 위원장님 모실 때쯤에서 또 전화 한번 해봤어요. 낮에 지역 민주 좀 물어보려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그쪽에 좀 풍향기가 발달하신 분이에요. 근데 분위기 괜찮다고. 이쪽에서는 지금 안철수에게 말이 많더라. 이게 첫 번째셨고요. 이번에 문재인 될 것 같지? 딱 이 두 가지 정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 지역의 편견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네. 뭐 국민의당을 지금 지지하는 분들 중에
뭐 지역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진보든 보수든 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안철수 후보가 수시로 말을 바꾸고 또 뭐 예를 들어 사드 배치, 개성공단, 또 촛불 집회 이런 거에 대해서 없는 근거를 들이대면서 아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바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것들을 자꾸 들이대고 있거든요. 너무도 뻔한 것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연 그분이 됐을 때 이제 다들 이 사람이 되면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지하시는 것일 텐데 그 기대가 무참히 깨질 수도 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총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의 표시를 온라인에서 많이 봤는데 나는 그때 칭찬했었어요. 민주당이라는 당을 상수로 두고 국민의당을 변수로 활용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신 차리지 않는 야당 큰 집에게 혼을 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저는 보였었고요. 근데 만약에 몇 달 후에 총선을 다시 했다면 완전히 뒤집혔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고 호남은 노무현 대통령 경선에서 뽑힐 때 느꼈던 기분은 뭐였냐면은 남들이 아무도 예측 못할 때예요. 당시에 이인재 뭐 한화갑 이런 사람들이 대세론이라고 했던 시대예요. 그때 분명히 광주 사람들은 노무현 뽑을 거야라고 내가 예언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언론 아무도 눈치를 못 챌 때. 그게 호남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5.18에 대한 민주당의 강령을 바꾸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서로 다른 증언이 나왔고 호남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안철수 후보에게 저는 외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5.18 강령 삭제 부분. 그 부분은 근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후에 그 안철수 후보의 태도를 보면 그 5.18이라든가 뭐 6.15 정상회담 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인다. 특히 저희 민주당에 이제 와 보시면은 돌아가신 두 분 어른의 사진이 붙어 있고 흉상도 있는데 그 국민의당에 가면 뭐 입만 열면 김대중 정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거기는 걸어놓질 않았어요. 안철수 후보가 하여튼 그걸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예 국민의당 측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호남 홀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 문제 호남 유권자들이 실망하신 것이 호남에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발굴돼서 크지 못한 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거가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재 발굴이 안 되고 키워지지 않은 것도 이 국민의당으로 가신 일부 동교 동계분들 그리고 출신만 호남이지 성향은 새누리당에 가까웠던 분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재 발굴과 후진 육성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지역의 토호 세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입속만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김홍걸 위원장님 보면 연세를 제가 알거든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되게 막지 않으세요? 보통 그 또래 정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막지 않아요. 맑고 되게 동안이세요. 치명적인 것은 유머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점잖게 하는 유머 뒤집어지게 만듭니다. 지금도 반응이 청와대에 들어가 보신 분만이 느끼는 위험 포스가 있잖아요. 전혀 그 어떤 미동도 하지 않는 그 멘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청와대에서 한번 생활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관저에 가보면 몇 안 되는 사람이야. 맞다. 관저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잠깐 말이 좀 세서 죄송한데 관저 가보셨어요? 뭐 거기서 아마 먹고 잔 날을 다 합치면 한 서너 달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5년 동안에. 그러셨어요? 서너 달 더 되겠네. 그러다가 나중에 뭐 박근혜 씨가 관저에서 뭐 정치한다고 할 때 보면 굉장히 깝깝하셨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는 그냥 먹고 자는 거처일 뿐인데 거기서 사물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숙소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군대에 봐서는 그 배리. 관사? 그러니까 공무원이 관사에서 일 보면서 그거를 출근했다, 근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옆에 동료들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재택근무란 거는 무슨 소프트웨어 기술자나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대통령이 재택근무를 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여담이고요. 박정희하고 박근혜가 그 부녀 최초의 대통령이잖아요. 아직 부자 대통령은 안 나왔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네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왜 그 기랑님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는 정치 명문가들 있잖아요. 부시라든지 뭐 케네디스. 예, 케네디도 있고 네. 그런 방식으로 저는 김홍걸 위원장님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야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막지만 마시고요. 근데 뭐 기지도 못하는데 벌써 날려고 들면 안 되죠. 보세요. 이 포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정말.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유머도 못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30년이 20일만 버티면은 30년이 너무 박지 않아요? 이러신 분들이 떡 버티고 계시는데.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할 때 노건호 씨가 보여줬던 포스가 있죠. 작년에 그 김무성을 꾸짖던 그거.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쪽의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의 자제분들이 실제로 정치를 좀 이렇게 좀 깊게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게 마치 잘못된 상속이나 되는 것처럼 하지만 보고 배운 게 그거면 누구보다도 전문성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사님이 정치? 뭐라 네. 그러실까요?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사님 뭐라 그러세요? 뭐에 대해서요? 김홍걸 위원장님이 정치에 뛰어드시는 거에 대해 아니, 지금도 사실은 정치를 안 하고 하시는 건 계시니까.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현역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뭐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나이 먹은 아들인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실 분이 아니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만류가 아니고 걱정이 되신 거죠. 아무래도 부모한테는 뭐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어린애니까 제가 또 이제 험한 정치판에서 다칠까 걱정도 하시고 그러신 것인데 지금은 뭐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러면 여사님은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96세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이제 좀 기력이 조금 약해지셔서 예전처럼 외출은 자주 못 하시고요. 근데 뭐 크게 아프시거나 그러시진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는데 사실 김홍걸 위원장은 최근에 보면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의 저격수처럼 보일 정도로 근데 그쪽에서는 대꾸를 못한다. 언론에서 받아치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김홍걸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한다거나 공격한다거나 이런 걸 못해요. 글쎄 오늘 한번 했습니다. 거의 적극적으로 거의 못하더라고요. 오늘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쪽에서 어제 제가 세월호 당일에 안철수 후보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거기로 뛰어갔다 뭐 하면서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뭐 일식집에서 식사하고 있었다니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쪽에 강남 구의원 여선홍 씨가 자기가 그때 당직자였는데 점심시간에 이 행사가 있어서 자기가 준비를 했다.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자리에 왔다. 그러니까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어저께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SNS에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어디까지가 모든 일정 취소냐 하는 게 시비의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저를 공격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선거법 걸린다. 뭐 이 문재인의 광대가 됐다. 뭐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그 기사 나오자마자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그분이 하지 않은 말을 선거 지면 빠져 죽겠다고 했다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대구에서 그랬다고 뭐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근데 거짓말이죠. 근데 그 말을 광양인가 어디서 하셨다고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사돈남마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그 보좌진 갑질 논란 때 그쪽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몇 시간 만에 그쪽에서 사과가 나왔잖아요. 또 천안함 유족한테 행패 부린 그 건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이 이거 가짜 뉴스 올렸다. 뭐 법적 대응하겠다 했는데 며칠 만에 또 그것도 할 말이 없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걸려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근데 하나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쪽에서 제가 그동안에 막 포문을 열어서 이렇게 쏘아대도 반응이 없어서 좀 심심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영 별로 맞아도 아프지도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응을 보여주셔서 아 이게 내가 헛수고한 게 아니구나 네, 그런 점도 있고 그 궁금증은 제가 풀어드릴까요? 네. 본인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비유만 할게요.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어떤 부잣집에 주인과 주인집 아들이 있었고요. 거기서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 근데 이게 독립을 해서 나갔네. 차마 아들한테는 말을 못 꺼내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이유 여사도 계시고 DJ도 계시고 아드님도 계시고 근데 만약에 박지원이나 국민의당에서 공격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호남 민심 다 잃어요. 일종의 건드릴 수 없는 성역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위원장님 되게 심심했던 거야. 뭐 메아리가 있어야 뭔가 좀 진짜 보람도 느끼시는 건데. 그래서 네. 그 전에 응답 안 한 부분은 제 주장이 사실이라서 인정한 걸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뭐 대략은 알고 있는데 김원골 위원장이 정치 비슷하게 이렇게 영입되고 그럴 때도 제가 유심하게 봤단 말이에요. 워낙에 저한테는 소중한 분이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제대로 안철수라든지 당시 김한길이라든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게는 정을 주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 분당하기 전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뭐예요? 저는 일단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그런 류의 정치인들을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싫어합니다. 나만 깨끗하고 나만 잘났고 남들은 다 부패했고 뭐 내가 하면 새정치 너희가 하면 구태정치 이런 식의 정치인들이 옛날에도 있어 왔고 저는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안철수 씨가 갑자기 막 각광을 받고 뜨기 시작할 때 여기저기 그 제가 호기심으로 들어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 근데 과거에 그분과 뭐 회사를 같이 하고 뭐 같은 업종에 있고 병원에 같이 있고 이랬던 옛날 분들을 이렇게 어떤 경우엔 직접 또 어떤 경우엔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긍정적인 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반응이 저 사람은 사회성이 전혀 없고 그냥 혼자 실험실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정치를 한다고 나서는지 이해가 안 간다.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2012년 대선 때 단일화 과정. 그때도 자기 중심적인 또 정정당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한 거죠. 특히 그 당시에 지금 재미있는 것은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그 당시 원내대표께서 이해찬 당시 대표와 함께 안철수 대표 측에서 구태 정치인으로 몰아서 저 사람들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자리에서 사퇴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스운 것은 딱 사퇴하고 나니까 안철수 씨가 내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우습게 돼버렸습니까? 그 두 분이. 그걸 보고 굉장히 저는 분노했었죠. 근데 재미있게 된 것은 그 중에 한 분인 박지원 대표께서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이 나라를 구할 적임자라고 막 이렇게 칭송을 하시니까 다 기억들 나실 거예요. 총선 되기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뭐 탈당 넣으시고 이럴 때 박지원 대표는 탈당을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와서 살려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불출마 선언 뭐 이런 비슷하게 얽히면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국민의당 간 거예요. 알고 보면 정치적 철학도 하나도 없어. 한때는 무소속으로 남는 것을 고려하셨었죠. 근데 뭐 저는 정치판이라는 게 앞으로도 갈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밖에서 논평하기는 참 재밌는 곳이긴 한데 인터뷰에도 저는 격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빈틈없는 인터뷰는 처음 해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지금. 웃음기 하나도 없다는 게 오히려 지금 더 웃긴 거. 저는 웃지를 않았어요 거의. 웃지 않으시니까 웃겨요. 저는 너무 편합니다. 제가 그 김원골 위원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그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뭐냐면 이번에 김현철 씨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50대들 또는 저희보다 연배가 높으신 60대 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엔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80년대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이 저절로 떠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 진정으로 동서화합과
그리고 그 예전에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이 시대에 그 갈렸던 그 비극적인 운명들이 하나의 울타리로 모여서 통합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사실은 가슴 뿌듯하면서 막 감정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위원장님의 작품이신 거죠.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예. 저도 뭐 조금 노력을 하긴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핵심인데 동교동 상도동의 합작이라기보다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민추협의 복원, 네. 그 정신의 복원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아까 김대중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79년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영삼 당시 의원을 도와서 총재로 만든 그것, 또 83년에 다시 또 그 당시 김영삼 총재께서 그 단식을 하실 때 또 미국에서 호응을 해가지고 연대하기로 하셨던 것, 그런 것이 바로 이 대의를 위해서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정치를 하는 것, 그게 바로 김대중 정신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 뭐 국민의당에서는 그냥 입만 열면 모든 세상 만사 모든 문제가 다 문재인 후보 때문에 생긴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생전에 한 번도 그 김영삼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속이 흔해집니다. 예. 자, 뭐 시간 관계상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다 예측은 되고 현재 또 뭐 선거가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이 강의를 올렸던 후보 중에 한 분은 일중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려졌다는 게 일반 중론이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는 어떻게 끝날 것 같다, 전망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제대로 된 정권 교체, 과거에 쌓인 여러 가지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지금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유 있게 10% 이상 이길 수 있다고 보지만, 10%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 15%, 15%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 20%로 늘려서 압승을 해놔야 이 새 정부가 힘을 받아서 제대로 된 개혁 작업을,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저항을 이겨내고 개혁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단호함, 매력이신 것 같고요. 그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얼마큼 더 벌려놓고 되느냐가 사실은 개혁에 있어서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나고 1700만이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오셨는데, 사실 우리 민주당이 사실 그분들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본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아슬아슬한 차이로밖에 못 이긴다면 정말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예상하세요? 실제로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한 50%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득표율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적극 투표층,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고 15%, 20%. 또 항상 보면 누가 될 것으로 보느냐 하는 가능성 예. 조사에서 이긴 사람이 선거에서도 이기는데, 그 조사에서도 20% 이상 이기고 있으니까요. 예.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민주화 이후에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박근혜 씨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51.55%, 51.6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근데 문재인 후보가 한 55% 정도 득표 오자구도에서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힘이 실리겠죠. 그렇죠. 꼭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DJ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 못한 거죠. 50%는 넘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적인 통합을 지금 선거에 이기려고 여기저기서 막 데려온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국민적인 중지를 모으는 거예요. 워낙에 적폐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힘 보태겠다고 스스로들 오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정권 교체 하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있어야겠지만, 그 많은 문재인 후보 덕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군계 일학,
바로 우리 김홍걸 위원장이 아닌가 싶어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의미가 그렇잖아요. 의미가 그쪽에 오죽했으면 다시 내려가시는 분을 붙잡아가지고 한 번 더 스스로 인증샷을 하셨겠어요. 나 김홍거라고 친해 이거잖아요 지금. 맞아. 뭐 제가 보기에는 네. 이 박주민 의원처럼 네.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봉사하는 그런 분이 진짜로 우리 당의 보배고, 그런 분이 저희 아버지를 모신 적도 없고 인연도 없지만 진정한 김대중 정신의 계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저는요 그 어렸을 때 그 후광을 봤던 바로 그분과 인터뷰하는 것 같은 느낌. 나 미치겠네. 이거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제가요 방송하면서 뭐 사진을 특별히 찍거나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웬만한 정치인들이나 뭐 유명하신 분들은 그냥 인터뷰 이랬으면 대하는데 이게 자꾸 팬심 발동하니까 인터뷰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 끊기는 거야 이게. 보통 푸나님이 그 아이 컨택을 잘 하시잖아요. 쳐다를 못 보셔가지고 이쪽을 지금 부끄럽네요. 수줍은 아이 그냥 계속 눈을 이렇게 까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5.18은 사실 김대중이라는 화두나 타이틀로 그렇게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에도 없는 김대중 그 당시 구속됐으니까요. 김대중 그 당시 선생이죠. 그 김대중 선생이 5.18 전체를 지배했던 분이고 그래서 광주에 오시자마자 대성통곡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나 뵌 적은 없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제가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아. 오. 아니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IMF 상황에서 그때 금모으기 운동이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한다니까 딱 두 가지를 했어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한 게 국민연금 가입했고 직장 없었을 때예요. 그때 무직이었는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했고 또 하나는 그때 결혼했을 때 받았던 온갖 금부치들 갖다가 다 국민은행 갖다 줬거든요. 금모으기. 생각난다 진짜. 그때 그래서 180만 원어치인가 갖다 줬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 두 가지는 그냥 군소리 안 하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랬던 그 추억도 있어요. 아버지가 워낙에 월등하신 분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뭐 유능해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는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늘이 너무 크니까 그 아드님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홍걸이 아니고 김대중 아들로만 인식이 되는 상태에 있잖아요. 어떠세요? 뭐 저는 그 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분과 똑같은 식으로 정치를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이어받지만 시대가 다르고 저는 뭐 아버지만큼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분과 저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멋있다. 방송 마무리하면요. 나오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역이 어디 있어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호남에 남아있는 정서적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 뭐 정동영 나가서 이명박한테 엄청 크게 대패. 호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상한 비유식 같고요. 김대중은 호남 사람이고 김영삼은 영남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만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 사람이 아닐지라도 대한민국 사람이거든. 그리고 그 반기문 씨 온다고 그럴 때 충청도 분들 막 들썩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은 박근혜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대구가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호남이 크게 발전한 것도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부산 쪽이 훨씬 발전한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나라의 대통령인데 자기 지역에만 얽매이는 것보다 호남에 지금 주자가 없다라고 서운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왜 안철수를 지지합니까? 그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 호남이든 영남이든 충청이든 어디 수도권이든 간에 그분 지지하는 게 맞고 그 지지 때문에 김홍걸 위원장이 문재인 후보 지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대중 정신은 호남에 안주하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권자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정말 힘이 넘쳐날 것 같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확실한데 우리는 그저 대통령을 우리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그동안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이 나라의 큰 문제점들이 다 드러났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칠 수 있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촛불을 들고 나와 주셨듯이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은 국민의 성원, 그것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압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과거에 촛불을 들고 나오셨던 그 엄중한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개혁을 막으려는 수구 기득권 세력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 문재인 후보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한 후에까지도 계속 성원해 주시고 때로는 질책해 주시면서 좋은 대통령 같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언론사들이 색깔 표시하죠. 지도에다가.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뭐 예전엔 노란색, 지금 파란색. 문재인 후보는 전국적으로 고루 색깔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실상의 최초의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일조하시는 분이 우리 위원장님이시고요.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도 한 번 더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후에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후보인가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대세가 이미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호남 지역만 반대로 갈 일은 없다. 그분들은 현명한 유권자들이고 전략적 투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민주당이 압승하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지난 총선 때는 솔직히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사실 내려갔을 때 좀 때가 늦었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의 그 셀프 공천 파동 때문에 우리 측이 조금 살아나려고 하다가 완전히 거기 기세에 찬물을 끼워버린 격이 됐거든요. 그때 이미 회복 불능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사실 어렵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는 일단 시작한 일이고 또 호남을 포기한다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마지막 3일까지 계속 선거 끝나기 3일 전부터 계속 호남 가서 했고 아마 거의 한 선거 기간 중에 80% 이상은 호남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주로는 서울에서 크셨죠? 예. 태어나기도 서울에서 태어났죠. 근데 호남 사람들이 DJ한테 갖는 애정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겪어봤으니까 곁에서 느낄 수 있었죠. 특히 뭐 30년 전에 보라매 공원 유세 같은 거 보면 그때 막 결혼 반지 같은 걸 뽑아서 모금함에 넣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정치인 중에도 그만큼 유권자들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고3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었거든요. 예. 그때 제가 광주에서 고3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항상 너네가 한 살만 더 빨리 먹었으면 투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렇구나. 그 김대중 선생님에 대한 엄청난 팬이셨어요. 예.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더 그래요. 예, 그 경험이 자신들의 인생을 바꾼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때 그런 생각을 예. 그때 저도 그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당선이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수능 끝나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저희를 보면서 정말 펑펑 우시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우리나라 됐다고 이러면서 저희한테 피자를 10판 이상을 사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연기자 문근영 씨도 네. 그쪽 출신이잖아요. 네, 맞아요. 광주. 근데 그때 무슨 기사를 봤냐면 자기가 그때 초등학생 때인가 그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 원래는 연기하고 싶다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말리셨는데 그때 조건을 건 게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철수가 그 이후에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죠. 예. 예, 그때 굉장히 분노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지만 그래도 넘지 않을 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하. 예, 그 선까지 넘어버린 거죠. 예. 그때 그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 잃고 나서 노원병 예. 지역구 문제도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잖아요. 예, 예. 그냥 전화 한 통해서 아는 척하고는 언론 플레이는 양보했다 이렇게 해버리는 예. 딱 그 방식을 지금 여사님한테도 사실 써먹었던 그런 방식인 거네요. 예. 글쎄요, 이 부분은 뭐 보좌진 중에 정치 쪽 사람이 아니고 이벤트
그런 광고 마케팅 이런 쪽 하는 사람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나중에 뒤탈날 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그분이 저는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 보통 회사 사장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밑에 직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해봐 이래 놓고 결과가 나쁘면은 네 책임이다. 난 모른다 하고 아하. 그 문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실제로 왜 정치인들 민낯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최근에 뭐 제가 동료들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쪽 캠프에는 정말 모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까지 다 모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아무리 선거의 계절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사람의 질도 보수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도요. 그 질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확실히 우리 위원장님이 해안이 좀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아버님의 영민함을 갖고 계시지 못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용해 먹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이잖아요. 문재인이 호남 홀대 했다. 참여정부 때부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이제 그걸로 쓰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사실 아버지의 유지까지도 다 왜곡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건 위원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바로 인터뷰하는 전날 광주 가셨었죠. 예, 어저께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가신 건 보니까 일주일에 한 5일은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만. 예. 왜 서울에 계세요 지금? 내려가 계셔야지. 2, 3일 있다가 한 번씩은 네. 서울에 와야 네, 또 그렇구나. 네. 밀린 볼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온 거죠. 또 갑니다. 예. 광주 쪽 분위기는 어때요? 저는 뭐 이번에 오늘 여론조사 결과도 예. 상당히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한때 흔들렸던 것은 사실이죠. 그때 갑자기 어떻게 보면 양손에 떡을 쥔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구여권 사람들은 도저히 될 수가 없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좀 마음이 흔들리셨던 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믿을 수 있는 후보인가 또 누가 확실히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허락해주마 뭐 그랬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네. 기사에서. 우리 위원장님은 총선도 뛰어보셨고 지금 대선도 뛰고 계시는데 실제로 뛰어보면은 반응들 보면서 그렇다면서요. 될 것 같다 네 그 직감적으로 온다면서요. 밑바닥 글쎄요. 인식을. 저는 뭐 네. 그런 감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성격이지 감으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할 필요가 없이 엊그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께서 정치 구단이시고 속된 말로 우리 정계에서 촉이 가장 좋다는 분이 문재인 후보가 돼야 된다고 역설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속마음을 드러내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되어야 광주의 가치와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 뭐 김대중 선상님 이렇게 일베들이 공격했었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총재 이런 걸로 직함이 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직함이 없는 상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하에 계셨기 때문에 부를만한 호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한 뭐 10여 년 네. 제도권 밖에 계셔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호칭이 선생님인데 그걸 비우는 정도로 사용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문재인 후보가 지금 뭔가 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YS계의 김현철 씨도 지금 최근에 지지선언 하셨고요.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이래요. 요즘 최근에 직함은. 예. 그분도 지금 지지선언 하셨고요. 더군다나 동교동계의 원로분들까지 지지선언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진정한 의미의 이제 국민통합형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분들, 아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었는데 이제 좀 이 색다른 인물도 한두 분 또 나오시게 될 겁니다. 예. 국민통합위원장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외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것도 있고 각계각층 뭐 직능단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모셔서
당원이 안 돼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모셔서 또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뭐 하기 나름이죠. 제가 잘하면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고 못하면 그렇지 못하는 거고. 근데 지금 보는 그 세상이 어르신이 원하셨던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역시 그분이 생각하셨던 세상이 수구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고 할 말 없으면 이제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또 이념을 가지고 국민을 갈라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참사 같은 것도 이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 유족들을 마치 반정부 세력 또 무슨 심지어 종북 좌파로까지 모는 그런 짓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식의 그 저급한 정치에 많은 피해를 보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바라셨던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뭐 호남홀대론 같은 게 지역 민심으로 먹혀서 총선 결과로 나타났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아버님 또는 나아가서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국민의당 방식의 분당과 저런 식의 정치를 이해하실까요? 용서하실까요? 글쎄요. 지금 호남 홀대, 푸대접 이런 거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요즘 계속 하는 얘기가 과연 누가 호남 홀대를 하고 푸대접을 하고 있는가. 이제 안철수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분 중에 호남 출신 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다 과거에 4, 5년 이상 안철수 후보 곁에 있었던 사람들, 좀 호남 쪽과는 거리가 먼 정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현재 보면 박지원 대표를 포함한 호남 의원들은 그냥 당신들 지역에 가서 거기만 지켜라, 현상 유지만 해라 하는 식이고, 실제로 국민의당 핵심에서 노리는 공약 목표는 보수층 쪽의 표를 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표는 잔뜩 받아가 놓고 호남 유권자들의 뜻에 거스르는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홀대고 푸대접이죠. 그렇죠. 예.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남 유권자들께서는 지금 국민의당을 자신들이 만들어줬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당명을 아예 벽보와 현수막에서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자체에 별로 애착이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으니까 당을 하나 만든 것 뿐이고 일종의 사업가의 단기 프로젝트죠. 네. 그럼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40석밖에 안 되고 그것으로는 당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다른 방송에 나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새가 내렸는데 나오냐 안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광주에 내려오신 적이 있어요. 80년대. 무게차 비슷한 걸 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니까 기억 안 나는데, 저 태어나가지고 유명한 사람 처음 봤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근데 뒤에 후광이 진짜로 저기 호처럼, 김대중 대통령 호가 후광이잖아요. 후광이 뒤에 비치는 바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방송에 호남분들이 꽤 있으신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뭐 어떤 정신적 지주 그런 분이셨다고 보는데, 그분이 다시 돌아오신 것 같은 바로 그 느낌이잖아요, 우리. 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다른 방송에 막 자주 나가시는 거 보면서 저분을 모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모은때가 잘 안 맞더라고요. 이 선거 기간에 정신없는 틈을 타가지고 제가 어떻게 픽업을 한번 해왔습니다. 혹시 팟캐스트는 뭐 좀 들으십니까? 예, 이것저것 많이 네. 듣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번? 예. 네. 영광입니다. 예. 명종님 같은 경우는 우리 DJ에 대한 추억 같은 거 없으세요? 그 또래는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많죠. 네.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기가 힘들고요. 하지만 저한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장면은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때 휠체어에서 우시던 모습이 그렇죠.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장 강렬한 인상이었고, 그 이전에는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의 이미지였다면 그때는 정말
인간, 사람 김대중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어떠세요?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이 좀 요즘에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뭐 자주 생각나죠. 예. 근데 그래도 요즘 예전과 달리 훨씬 나아진 환경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이 돌아가신 어른께서 보살펴 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김홍걸 위원장님 가치가 새록새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국민의당을 상당히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당 합당으로 해서 고립됐던 호남이잖아요. 근데 그 호남을 전국 정당화 되려고 하는 딱 그 시점에 다시 그분들 나가셔가지고 스스로 고립되는 걸 만들었을 때 엄청 분노한 이후에는 그분들은 그래서 뭐 선거 때마다 고향에서 전화가 와요. 누구 찍을까 하면은 무조건 저는 민주당 이야기 할 정도인데 만약 이 위원장님이 국민의당 쪽으로 가셨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싶으니까 좀 약간 좀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털끝만치도 없고요. 네.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은 네. 그냥 정치를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있었지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예. 예, 이미 그 당시에 지금 탈당한 의원들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유권자들이 깨달으시는 그 문제점을 저는 이미 그때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 예. 그 2016년 1월 달에 이희호 여사님을 예방한 자리에서